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 외국인의 좀 수급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한 20일 넘게 매수세 이어오던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좀 시작을 하더니 오늘도 매수세이긴 하지만 그리 좀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좀 이탈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이탈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매수했어도 우리 시장 전체를 매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모멘텀에 있는 종목만 매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아주 폭발적으로 더 들어온다면 모르겠으나 현재 정도의 수준에서의 유입이라면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은 기존에 사던 종목 그리고 좋은 종목만 골라서 살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형주에서 4,600억을 팔았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동안 긍정적으로만 얘기했던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좋게 만들려고 그동안 산 거 비하면 작은 게 아니냐 이딴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샀을 때 증시가 못 올랐는데 팔았을 때 급하게 내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작게 판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금액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에 한 2천억 정도, 또 하이닉스에 한 3,4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이 외국인 매도가 단 이틀 만에 시장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상승 추세 하강까지 끌어내렸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는 별로 위쪽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매도가 나올 때는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계속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안 샀을 경우에 매수 구조가 약하다라는 거죠. 개인도 그렇게 강하게 매수하는 거 아니고 또 기관들도 현재 2천선 넘어가면 다시 매물이 나오고 2천선 아래에서는 좀 소폭이나마 받쳐주는 그런 형태 정도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 문제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의 수급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각을 좀 더 우리가 크게 돌려서 한국 관련 펀드로 눈을 돌려보면 좀 약간 사후적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추이 그 큰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을 편입하는 글로벌 펀드의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돈도 들어오고 있고 이와 연관돼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을 편입한 글로벌 펀드라는 것이지 이 글로벌 펀드에서 반드시 한국을 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만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 안에 들어온 자금들은 한국을 살 수도 있다 정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마저 돈이 빠져나간다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만한 근거 자체도 사라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으로 반드시 돈이 들어온다. 이것도 반드시 이꼬르가 성립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좀 더 우리가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 들어서 아시아 국가들을 산 걸 쭉 살펴봤더니 한국은 저 뒤에 있다라는 거죠. 인도네시아보다도 뒤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구들을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시장보다도 훨씬 못한 인도네시아, 인도, 대만을 적극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 샀던 곳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2주 정도 샀다라는 거죠. 올해 들어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수익률 기준으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전체적인 추이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결국은 한국에 대한 매수 강도를 많이 낮추고 있다. 즉 이것은 뒤집으면 한국보다 더 매력적인 증시나 종목이 많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지금 전체 시장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고 있고 또 개별 종목 상황으로 봤을 때 실적 추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나쁘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이제 기대만 갖고 보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실제로 한국 증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또 한국 경제, 한국의 내수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골라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외국인 자금이 분명히 이머징 쪽으로는 들어오고 있으나 그것이 한국을 향하고 있지 않다. 최근 오히려
좀 더 정치적인 모멘텀이 있는 인도라든지 아니면 IT 이 모멘텀이 있는 대만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인도네시아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현실을 인정한 다음에 과연 한국을 더 살만한 그런 요인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너무 과하게 매수했다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이 과연 한국으로 돌지, 아니면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중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될지,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성적 놓고 봤을 때 아시아 6개국 중에 한국이 정확하게 패였고요. 앞으로 그럼 한국이 승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가격이 싸진 곳은 한국과 중국이 두 개가 다 마찬가지로 싸졌는데, 성장성 측면이라든지 경제 회복 모멘텀을 보면 중국 쪽이 낫거든요. 그러면 한국을 포기하고 중국을 사야 되는 그런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증권사들의 분석대로 외국인들이 매일 매수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좀 이머징 매수는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좀 한정해서 봤을 때는 그리 많은 매수는 아니었고요. 역시 선별적인 종목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이제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 중국 지표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지표가 얼마 전에 좀 괜찮게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아시아 증시도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0.5% 정도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지표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중국의 HSBC PMI가 발표가 됐죠. 예비치가 나왔는데, 예비치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은 49.7, 50을 하회할 거다라고 봤는데 50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난달까지 움직임이었고, 이번 달도 옆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실제 결과치는 50을 넘어서 최근에 보지 못했던 거의 최고치 한 50.8 정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최근에 유럽은 좀 꺾여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국의 HSP 제조 PMI는 중소기업 600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국가통계국이 개수는 작지만 중국의 국영기업들이고 워낙 기업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쪽이 더 중요하다. 어쨌든 그래도 계속 약세를 보이던 중국의 HSBC 제조 PMI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개선되니까 실제로 지금 12시 기준에서 코스피 200 내 상승률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봤더니 고려아연, GS건설,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제철 등 제가 그렇게 안 좋게 맨날 얘기하던 화학주, 철강주, 정유주, 건설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중국 때문에 강세를 보인 거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좋아지는 것들이 과연 2008년도, 2009년도처럼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둘 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 또 미국이 좋아지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들의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의 경쟁력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는 게 과거처럼 크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경제에서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것은 내수 로컬 업체들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점점 해외 업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되면서 자기들 내에서 로컬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로컬 브랜드의 경쟁력이 올라오면서 해외에서도 이제 경쟁이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면 점점 뒤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또 중국이 과거처럼 산업재나 소재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최종 소비재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최종 소비재 중에서는 브랜드력이 높은 제품만을 골라서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과거처럼 중국이 좋아진다고 해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가장 멍청한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중국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반응을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건 제일 멍청한 짓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내용을 조금 뜯어보게 되면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신규 수주가 개선되고 재고가 하락했다. 그럼 앞으로 생산은 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 중국으로 수출을 눌리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투입 물가가 3개월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생산자 물가도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관리하고자 하는 물가 수준의 상 아래서 움직였기 때문에 별 걱정 없다, 물가 걱정 없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좀 올라오면서 위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물가가 계속 꺾이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복되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과연 제품 가격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이걸 또 압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 산업이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도 못하고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국 쪽에서 조금이라도 돌기만 하면 그동안 이들 종목이 뭐 신저가에 가거나 굉장히 많이 내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계속 성장하고 중국으로 수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이제 똑같은 제품들 만들어내고요. 최종 소비재 쪽에서는 어설픈 제품들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지표 좋아져서 오늘 좋아지고 있는 일부 뭐 소재, 화학주에 대한 단기 투자 정도는 가능하나 여전히 뭐 트레이딩 이상의 의견을 드리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재 산업과 화학 제품, 단기 트레이딩 정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중국과 비교해서 조금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 좀 주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수의 기조를 벌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T에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LG 계열 종목군들, LG전자를 제외한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의 최근에 매기가 이어지고 있죠. 물론 하루 이틀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판 양이나 전체적인 기조나 아니면 그 종목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지금 꺾였다라고 보기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들 종목이 여전히 중국 관련해서 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그들 종목이 메인이다라는 점. 두 번째, 중국이 최근에 IT 내구재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아이디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여러 회사가 다 동반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거의 유일한 게 자동차입니다. 다른 산업들은 대부분 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미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유일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쪽이 그나마 거의 유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미국 업체도 좀 성장하고 있고 중국의 로컬 업체 성장하고 있고 한국 업체도 성장하고 있고요. 일본 업체들이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이 뭐 크게 낮아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본 업체에도 부품 공급하고 미국 업체에도 공급하고 한국 업체에도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이 가장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라든지 뭐 한국타이어 뭐 이런 종목군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소재나 비철금속 쪽에서도 일부 턴어라운드가 조금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 바닥치고 3분기부터 약간 좋아지는 정도라고 보여지지 지금 현재 이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거나 수출 물량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중국이 구조조정을 멈추고 다시 중소 회사들, 제조회사들을 끊임없이 늘려가는 그런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고려아연,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 투자 정도는 유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IT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종목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단기 전략을 좀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그리고 중국의 좋은 지표들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다음 시간은 오늘의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컴투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컴투스의 요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NHN엔터 같은 대형주보다도 흐름 자체는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 컴투스의 주가 상승 배경 과연 어떤 것일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차 성장은 그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는 것 자체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땐 뭐 실적이 나오든 상관없, 뭐 이렇게 일단 모바일 쪽으로 관심을 뻗은 또 산업에 그 발을 뻗은 종목군들은 다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PER 같은 거 50배 뭐 우습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실제로 실적이 잘 예상보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리고 SNS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다가 게임을 실는 과정에서 기존에 내지 않았던 돈을 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라든지 iOS 이런 데 실는 과정에서 결국 수익 금액을 나눠 갖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것들과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익률도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급전직하했습니다. 말 그대로 로켓이 솟았다가 바로 이제 추락하는 그런 단계를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뭐냐면 컴투스하고 게임블이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역을 나눈 것이 컴투스는 플랫폼에 가까운 역할을 맡고 게임빌이 게임 개발사의 역할을 맡는다라는 형태로 갔는데요.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게임이 빅히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주요 게임 두 가지 게임이 지금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데요. 에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낚시왕이라고 하는 게임과 그 다음에 서머너즈 워라고 하는 RPG 게임 이 두 가지가 구글 플레이와 iOS에서 순위를 보시면 에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계 국가에서 모두 20위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게임인데 이게 전부 10위권 안에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국에 묶여있던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해외로 나가서 드디어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에 대해서 저는 뭐 주가 오르든 내리든 항상 안 좋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으로 나가서 성적을 내니까 결국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하에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보시면 이번 분기에 나왔던 서머너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함께 타이니 월드를 포함한 다른 그 게임들이 2분기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고 3분기에도 뭐 타이나팡 사가라든지 뭐 이런 기대작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에도 또 5종의 게임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솔직히 뭐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기대할 만한 그런 게임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잘 나가는 프로야구 게임 같은 것들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 두 게임이 예상외로 크게 히트쳐서 해외에서 매출이 나고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게임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별 걱정 없지 않느냐. 모바일 성장 여전히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히트하고 있는 게임들이 두 개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게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의 좀 컴투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솔직히 뭐 게임 전문가도 모릅니다. 저도 뭐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게임을 많이 하진 않는데요. 게임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 게임은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임이 실패하는 게임도 많고요. 반대로 굉장히 혹평했는데 실제로 나와서 베타 테스트 할 때도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실제로 게임 시장에 내놓으니까 또 반응을 폭발적으로 얻는 그런 게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들도 뭐가 성공하는지 모르고요. 또 성공했다 하면 그와 비슷한 게임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모바일 게임 자체가 개발이 좀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게임들을 만들어내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점.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뭐 차차차 뭐 이런 게 나오면 관련된 게임도 쫙 나오고요. 특히 뭐 중국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짝퉁 게임들이 뭐 엄청나게 나오고 그 앞에 이제 게임 그 그림 자체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베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일본을 좀 베꼈듯이 중국이 뭐 우리나라에 히트한 그 모바일 게임들 그대로 복제해내는 건 거의 뭐 순식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경쟁 기업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컴투스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사들의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가 결국은 굉장히 이제 레드오션에 휘말리면서 경쟁 자체가 심해진 것이 결국은 주가의 하락세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컴투스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없었던 해외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익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게임빌과 컴투스가 모두 높은 수준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둘이 높으니까 당연히 주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 뭐냐면 내년도까지 이거 유지가 되느냐죠.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주들은 매출을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크게 확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게임 오래되고 뭐 어쩌다 하지만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다시 사용자들 늘어나고 기존에 꾸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있고 또 PC방에 들어가면서 사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에 베이스에 깔리는 이익이 있거든요. 반면 모바일 게임은 개발료는 적게 들어가지만 실제로 개발해 놓고 나서 비슷한 게임들 많아지고 이러면 금방 또 인기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뭐 시청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시황을 쫓아서 이런 게임들 개발하는 회사가 난도 앞으로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저처럼 이익의 변동성은 있지만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온라인 게임사가 아직은 그래도 낫다. 그리고 이들의 뭐 현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여전히 모바일 게임보다는 뭐 기존 게임, 온라인 게임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후자 쪽이고요. 전자 쪽에 아직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이 종목의 주가의 상승 원인, 즉 해외 매출의 증가를 계속 긍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3, 4분기까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전망 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낚시왕을 포함한 이런 게임들 금방 비슷한 게임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올 거고 3, 4분기에 어떤 게임이 성공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이 기대한 만큼의 그 실적을 만약에 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제가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뭐 실적 발표 한번 하고 나면 거의 진짜 날개 없는 게 추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많죠. 그런 형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워낙 플랫폼이 지금 힘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슷한 게임들은 우후죽순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주가가 올라가 봐야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투자 전략은 조금 우리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까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종목의 PR 밴드를 보시면요. 2013년도 전에 2012년도에 거의 뭐 35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전직하했죠.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급하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가능성 하나만 가지고 10배에서 30배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랐다가 한 방에 또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또 해외 진출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다이내믹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런 흐름 자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어느새 4배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이제 리포트들을 살펴보게 되면 목표가를 대부분 이 정도 4배 이상에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뭐 없지 않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1배에서 4배까지 5배까지 이렇게 오가던 이런 변동성보다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밸류에이션 밴드의 상하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4배쯤에서 맞고 떨어져 봐야 한 2.5배. 그다음에 뭐 4배 좀 안 되게 그다음에 여기서는 한 3배 정도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대박의 기회는 줄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투자를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관점에 투자가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지금 당장 팔아도 후회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컴투스의 주가 상승 이유 바로 해외 성적이었고요. 이렇게 2분기 실적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정말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인다 해도 그런 점 잘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컴투스 오늘의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종목 신호등 이후에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또 이 종목 사도 되는지 걱정이신 분들, 저희 리치맵 홈페이지에 고민 상담 올려주시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상담과 함께 신호등을 켜주실 텐데요. 오늘도 종목 신호등 켜주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을 17만 5천 원, 또 매수는 30% 비중으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17만 5천이면 산지 좀 1, 2주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어저께 금요일날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사신가에까지 왔다가 종가는 좀 올렸는데 오늘은 다시 주가가 다시 급등했어요. 2%, 2.8% 올라갔죠. 등락이 좀 심한데 오늘은 이제 10시 반에 중국 HSBC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전달 49.4였는데 예상치도 좋은 이제 50.8, 50이 기준인데 50보다 높아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이런 게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모습은 바로 어제 급락했다 바로 돌려줬기 때문에 특별한 아직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뭐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뭐 경제 지표가 나와서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결국은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스윙이 난 상태니까 이제는 좀 길게 들고 가자. 그러면 결국은 하락 시향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2분기까지 부진합니다. 2분까지 부진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반기부터 이렇게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하니까 유로존이나 중국 그러면 다소 회복되지 않겠나. 그래서 화학 시향이 회복되면 가장 순수하긴 MEG하고 부타디안 이쪽에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시향에 화학 시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고요. 근데 매출액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상태고요. 영업이익은 2분기 소폭 개선인데 중요한 것은 2분기보다는 2분기 안 좋다는 것은 소폭 개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분기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면 간다. 추가적인 20만 이상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단계고 그래서 모멘텀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한번 주가를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수렴하고 쭉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까지 좀 들고 가자.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주봉으로 보고 목표가 19만 3천 원, 그 다음에 손절가 17만 6천 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손절 이 박스권 안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시황이 부진 중이지만 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초록 신호등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안심하시고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J CGV 고민 상담 올려주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CJ CGV를 5만 5천 원에 사셔서 좀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요. 본전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CJ CGV 좀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CJC적은 아마 사가지고 봄에 사서 작년에 샀나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나 보네요. 근데 오늘부터 좀 반등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박스권 돌파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히 바닥에서 턴한다. 그동안 봄부터 지속적으로 56,000원에서 43,000까지 주당 20% 가까이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어서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들고 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CJCB 영화관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MS가 한 2%대까지 증가를 했는데 MS가 확대되고 있어서
중국에서 경쟁이 있는 영화관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국내 시장에서 영화 관람수도 늘고 해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2분기 매출액이 한 10% 정도 늘 것이고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늘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9,500원 정도 봐드리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이 매물대까지 좀 가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 5만원에 49,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이게 깨면 안 되니까 45,000원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사신 55,000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CJCGV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이것도 초록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CGV도 조금 기다리시고 좀 매수하시고 또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대륙제관 올려주셨는데요. 대륙제관을 5,300원에 비중 10% 매수하셔서 장기 투자 중이라고 하십니다. 장기 목표가를 얼마나 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대륙제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륙제관도 지금 현재 상태 오늘 뭐 좋은 레포트도 나오고 해서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가격을 형성할 거로 보이고요. 지금은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최근에 오늘도 뭐 코스닥이 급락하는데 오늘 물론 이제 보합인데요. 올라갔다 내려갔죠. 그래서 하지만 뭐 추가적인 길게 보면 실적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게 부탄 가격이 이제 정상화돼서 가격 인상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고요. 6월 달도 그렇고요. 그리고 안전이 강조되고 있죠, 요즘. 그래서 폭발 방지하는 부탄가스 맥스 부탄이라고 있거든. 이 시장 점유율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이 상승돼서 결국은 해외 MS도 증가되고요.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매출액은 한 11%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한 50% 이렇게 증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가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이제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면 월봉을 보면 계속 가고 있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스권 추가 상승이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점이 2011년 7,170원보다는 이때 이거 돌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왜 돌파할까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는 하늘선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5,900원 정도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원 정도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주가의 실적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앞으로의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대륙제관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초록 신호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륙제관도 초록 신호등 켜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두 번째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SBS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SBS는 바로 광고가 주 수입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이제 2분기가 광고 성수기이고 또 오늘 우리 대표팀은 좀 아쉬운 패배를 했지만 오늘 월드컵 특수도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SBS의 주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요. 이 SBS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2분기 실적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SBS가 이번에 좀 성수기를 맞아서 좀 실적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에 이제 원래는 이번 차까지, 그러니까 2016년 올림픽까지 모든 메인 스포츠의 중계권을 SBS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 지난번 월드컵 때는 SBS가 독점으로 중계가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 이번엔 뭐 중계권을 나눠서 팔았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뭐 수익은 조금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월드컵 때문에 기대했던 뭐 치맥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뭐 경기 결과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과거 대비해서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월드컵 열기가 좀 식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그동안 평가전 때 실망도 많이 줬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만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불 켜진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불 꺼놓고 뭐 조용하게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 먹을 때 뭐 탄식 소리도 별로 없었고 우리가 골을 넣을 때 뭐 환호 소리도 없는 걸 보니 과거 대비해서 이 월드컵 특수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BS의 분기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2분기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장 실적이 좋은 시기가 2분기부터 실적의 회복이 이어지는 뭐 그런 단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내수가 많이 침체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매율을 보시면 판매율이 6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건데 이게 4분기 넘어가야 그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1분기에 40% 나왔습니다. 예상이 60%였는데 40%대밖에 광고가 안 팔렸거든요. 그러면 과연 SBS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죽을 쓰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청률이 모두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파는 시청률이 전부 하향 평준화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종편이라든지 아니면 이 케이블 쪽의 시청률이 조금씩 상향 평준화되면서 케이블 시청률들이 대부분 뭐 잘 나오는 데가 1%에서 2% 사이. 그 다음에 공중파는 최근에 아주 뭐 잘 나간다는 예능도 10%대, 아주 잘 나가는 드라마가 진짜 잘 나와야 20%대거든요. 과거 이제 뭐 국민 드라마 하면 뭐 40%는 넘어야 국민 드라마 했었는데 이제 그런 드라마는 거의 뭐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판매율이 줄어들면서 1분기 실적이 시장 충격을 낳았고요. 2분기에도 회복이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이 되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도 최근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같은 호재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인 내수 침체 때문에 광고 경기도 좀 위축이 되고 시청률도 좀 하향 평준화되는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적으로도 시청률이 다들 TV 시청률은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해외 방송사들도 좀 비슷한 상황일 텐데 좀 해외 방송사들의 좀 타겟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시도는 되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플랫폼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계속 그 헤게모니 싸움만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CBS, ABC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공영방송사들의 시청률이 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넷플릭스 같은 쪽에는 아예 막아놨거든요. 그쪽을 아예 방송이 못 나가게 막아놨었는데 이제 그걸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BS의 실시간 스트리밍도 풀고 있고요. 관련된 컨텐츠들도 인터넷 IP 쪽으로 계속 풀어주면서 그쪽에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이제 CBS의 매출 구성 추이가 2009년도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금 수신료 매출은 여전히 줄고 있지만 컨텐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위쪽에 이제 좀 약간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파이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쉽지가 않죠. 공중파가 지금 케이블이나 이런 데 나갈 때 원래 약간의 수신료라도 받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과거부터 그걸 공짜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요금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IPTV는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 TV는 내고 싶어도 이미 자신들이 뒤집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 뭐 100원이 됐든 몇백 원이 됐든 그것만 올려도 그 금액을 만약에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소비자들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아예 IPTV로 옮겨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수신료를 받고 있지 않은 MBC나 SBS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뭐 법정 분쟁까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SBS 같은 경우 SBS 컨텐츠 허브를 통해서 해외 쪽에는 컨텐츠들을 잘 팔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내수 쪽에서
사람들이 뭐 토렌트를 이용해서 공짜로 내려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망에 실제로 콘텐츠를 팔았을 때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SBS도 윤태용 회장에서 이제 다음 때 그 아들 때로 내려가고 있죠. 아마 이런 문제는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케이블 업계는 점점 대형화되거나 SO로 뭉쳐나가지 않으면 점점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IPTV라고 하는 경쟁자가 워낙 또 강력한 통신망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몰고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모바일 TV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바일망이 없는 케이블 TV는 점점 더 연합해서 뭔가 덩치를 키우거나 자기들만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한 발 뒤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들의 영업이익 구성과 영업이익률을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SBS도 뭘 키우고 있느냐, 사업수익이라고 하는 걸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협찬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광고에만 의존했지만 이제 광고보다는 기획안을 바탕으로 한 이런 협찬비를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쪽에 좀 안정적인 이익을 보인다면 영업이익률의 안정,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 부분은 조금씩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BS도 역시 좀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BS의 주가 거의 신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SBS가 과연 좀 잘 타개를 한다면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대표적인 자산주 계열이거든요. 태영이 자산주 계열이라서 SBS도 자산주 계열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더 내려가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내일 문 닫는 거 아니면.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놓여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뭐 여기까지도 그렇게 쉽지 않다. 뭐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4만 원대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도 실적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반기에도 뭐 기대작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기대작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20% 시청률은 거의 뭐 머나먼 얘기, 뭐 10% 정도만 나와도 대단한 시청률, 또 뭐 유재석, 뭐 강호동의 총출동에도 최근에 예능 10% 시청률 나오는 건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광고 쪽에서는 이제 약진하기는 쉽지 않고요.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바닥이긴 하나 목표 수익률을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투자 의견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2분기가 그래도 이제 광고 성수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방송사들의 주가 추이를 봤더니 2분기부터는 대부분 조금씩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뭐 일본,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회사들의 2분기부터의 약간의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는 SBS의 주가도 2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는 것만 확인되게 되면 일정 수준까지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37,000원 뭐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빠른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여유만 가지실 수 있다면 지금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으시기보단 약간 좀 낮춰 잡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들어가셔도 괜찮지만 아주 큰 수익률은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S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한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증권가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김민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도 시장이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하는 것만큼 움직인 장은 아니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관망을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좀 기관 쪽의 매수세가 좀 살아나면서 시장이 그래도 금요일날 낙폭이 큰 거 대비해서 변화가 좀 들어온 시장 같고요. 거기다가 연기금 쪽에서 오랜만에 그 400억대 그리고 코스닥에서 100억대 그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지지를 하는 그런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시장에 별로 힘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HSBC PMI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어떤 중국이 하반기에 대한 경기 개선에 대한 자신감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변화가 된 게 오늘의 좀 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커지면서 우리 개인과 기관이 방어하는 모습 쪽으로만 한정을 받았던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 잘 버텼다고 물량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방향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오리무중의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좀 전반적인 시장은 반등을 해도 아직 그렇게 좀 탄력이 강한 시장 쪽으로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은 했으나 탄력이 강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내일은 또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탄력이 조금 더 좀 강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내일은 일단 아직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안정권이 좀 들어와야 어느 정도 변화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와 함께 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어떤 그 이라크 관련된 중동 지역에서의 정세 흐름들, 즉 이쪽이 잘못하게 되면 유가를 좀 계속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가 관련된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만 더 확대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쪽에서 다시 매수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 매매와 같이 연결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외국인들 쪽에서 매매가 그렇게 자신 있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지금 현재 체력상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그렇게 한 주 중반까지는 계속 어떤 시장의 확실한 탄력 있는 방향은 가져가기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말씀드렸던 시장 전략과 상황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면서 어떤 종목별 대응 정도 그런 쪽으로 좀 작게 미세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김민수 부장님과 함께 알아본 오늘의 증권가 전략이었습니다.